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살롱의 13번째 초대 손님 세령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생 영화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잖아요. 네. 왕의 춤. 네. 왕의 춤이라는 영화를 인생 영화로 선정하셨어요. 네. 어떻게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서양의 사극이고요. 루이 14세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음악과 발레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발레도 좋아하기 때문에 봤었는데 그때 이제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보다 보니까 극장에서 개봉하고 네, 보셨구나. 개봉할 때 본 거예요. 근데 정말 넋이 다 나가는 그런 경험을 살면서 많이는 못하는데 제가 그 러닝타임 동안 완전히 제 영혼과 넋이 다 나갔던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 네, 그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다 이제 일어서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일어서질 못하고 몇 분간 앉아 있었는데 친구가 기다리다 못해서 가자고 해서 내키지 않는데 겨우겨우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좋아서 이 감상을 언니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네.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또 볼 엄두가 안 났거든요. 왜냐하면 스크린에서 봤었고 좋은 음향시설로 들었기 때문에 다시 본다는 게 분명히 그때만 못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조 감독님 덕분에 제가 이번에 그냥 태블릿 PC로 봤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도 좋았지만 이번엔 오히려 음악과 발레보다도 드라마가 눈에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인물 간의 감정선이라던가. 네. 그리고 그간에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치. 제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때는 못 봤던 것도 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세령님이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불어 이 감독님의 다른 작품도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워낙 유명한 작품을 파리넬리라고 파리넬리도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 작품으로 더 유명하신 네.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인생 영화가 있는데 네. 세 작품 중에 하나가 왕의 춤이고 또 하나가 가면 속의 아리아예요. 그것도 제가 굉장히 학창 시절에 봤던 영화인데 어렸을 때 10대 때 봤어요. 1989년작이네요. 네, 어렸을 때 봤는데 네. 저는 모르고 봤는데 같은 감독이에요. 제라르 코르비오 감독이라는 이 감독님이 첫 번째 데뷔작이 가면 속의 아리아였고 두 번째 작품인 파리넬리였고요. 이거는 1994년작이고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왕의 춤이라는 작품을 내고 난 이후에 활동이 없어요. 와, 한결같으시네. 그러니까 음악으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주말에 불어 파리넬리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넬리란 영화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제가 어릴 때 나왔기 때문에 개봉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라서 못 봤어요, 그때. 그래서 잊고 있다가 이번에 왕의 춤을 보고 나서 뭐야 미쳤나봐 이 감독 누구야 그래서 찾아보고 나서 파리넬리를 봤거든요. 근데 파리넬리도 굉장히 연출이 탁월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작품인데 개인적으로는 왕의 춤이 더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파리넬리가 더 유명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왕의 춤이 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밌는 작품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왕의 춤이라고 추천작이 나왔길래 잘못 전달하신 줄 알았어요. 왕과 나를. 왕과 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율브리너의 맞아. 왕과 나. 근데 사실 처음 들어보는 작품이어서 뭐지 하면서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 너무 잘 와닿았고 그냥 작품 속에서 또 음악 듣고 또 발레 보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시대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시대 영화를 너무 더 재밌게 봤고 색감도 너무 이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영화에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냥 뭔가 너무 고독했다 외로웠다 영화가 그냥 그런 느낌이 너무 셌어요. 그치 그건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네. 이게 이 영화가 17세기 프랑스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루이 14세의 아마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쵸. 저도 못 봤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궁금해하는 언니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지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루이 14세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루이 14세가 발레를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연에서 직접 주인공 남자 주인공 무용수로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그 음악을 발레 필요한 음악을 만드는 그 음악가 장 바티스트 릴리와 그다음에 극작가인 몰리에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궁정의 일들이라든지 그 정치적인 상황도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주로 이제 영화를 지배하는 것은 발레와 음악인 그런 영화예요. 네. 굉장히 화려합니다. 맞아요. 화려하고 의상도 화려하고 그리고 배역들도 너무 다 화려하고 맞아요. 되게 네. 컬러풀한 되게 캐릭터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보고서. 그 릴리하고 몰리에르 그리고 루이 14세를 연기한 배우들도 굉장히 케미가 좋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 시대 때 정말 메이크업들을 다 그렇게 한 걸까요? 굉장히 진하게 그러니까 너무 화려해서 보는 맛이 또 있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 루이 14세를 연기한 부누아 마즈메리라는 배우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더라고요. 피아니스트라는 네.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하고도 결혼해서 그쵸. 아이도 하나 있는데 네. 10살 연하예요. 맞아. 마즈메리. 결혼 잘했네. 지금 이혼을 한 걸로. 그렇죠. 아마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 영화에 출연했을 때 마즈메리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왁구도 훌륭하고. 맞아요. 왁구도 훌륭하고 저도 사실 그래갖고 첫 장면에 나와가 검색해봤거든요. 얘 누구지? 그리고 아역 배우로 나왔던 처음에 저는 여잔가? 처음에 딱 여잔가 하고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미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들 모두가 다 기억에 남는 영화. 그쵸. 이게 사실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루이 14세가 최초의 발레리노고 약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쁜 배우로 캐스팅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보면 너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좀 실망이 되긴 하는데 배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네. 근데 유난히 다리가 길고 곧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7살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매일 2시간씩 발레를 했다고 하거든요. 거의 전문 무용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발레리노 특유의 그런 다리를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다리는 훌륭하구나. 루이 14세 얘기가 나와서 우리 등장인물인 루이 14세에 대한 얘기 먼저 나눴으면 하는데 영화에는 중요한 3명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루이 14세를 필두로 해서 릴리 그리고 몰리에르 이렇게 3명의 배우가 감정을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루이 14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면 저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춤을 추는 왕? 저도 너무 뭐야?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왕은 그쵸. 굉장히 고귀한 신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근엄한 표정으로 하고 쳐다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나라에서 춤춘다 그러면 이제 광대의 느낌으로 그렇지. 사실 봤죠. 근데 발레를 하는 왕?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춤이라는 게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게 입지가 좀 다른 건가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프랑스라서 다른 걸까요? 프랑스가 그 신기했어. 무용의 그 네. 시대에도 거의 그 문화 강국이었고 네. 무용이라는 발레라는 예술 장르에 대해서 다른 나라랑 다른 지위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전 처음에 예전에 이제 극장에서 봤을 때 왕이 춤을 추고 발레 공연을 하잖아요.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영화적인 상상력이 더해져서 재미를 위해서 과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 극장에서 나오면 이 팜플렛 같은 게 네네네네. 있잖아요. 거기를 펼쳐서 봤더니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TV가 있어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루이 14세가 그런 공연 퍼포먼스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알았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오늘 오기 전에 네. 며칠 전에 TV에서 우연히 이 내용의 강의를 하는 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맞춤 방송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이제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침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루이 14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되기 위해서 네. 일평생 동안 노력을 했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구했던 왕인데 거기에 발레를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발레 공연에 이제 그 태양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자세하게 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뱀을 처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뱀들이 상징하는 것이 프롱드파의 귀족들이고 그건 귀족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여응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강력한 통치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고 하고요. 왜 그러면 루이 14세가 그렇게까지 강력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그 배경이 좀 짤막하게라도 설명이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프롱드난이라는 것이 루이 14세가 5세, 그러니까 5살 때 왕이 되는데 네. 10세경에 일어났대요. 근데 보통 난 앞에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저는 프롱드라는 사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청소년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인데 돌을 관청에다가 던지는 놀이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그 왕실에 대한 어떤 반발이었는데 그 이유가 5살짜리가 이제 루이 13세가 죽고 나서 왕이 되니까 당연히 정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쵸.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은 맞아. 거예요. 수렴천정. 대리천정 이런 거. 네,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 그런 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추기경이었던 마자랭을 최측근으로 재상으로 앉히면서 그 둘이 정치를 다 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둘이 귀족들을 억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불만을 가지게 돼서 파리 시민들을 선동을 하게 돼서 그 프롱드난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때 파리가 너무 위험해지니까 루이 14세와 그 엄마와 마자랭을 비롯한 그 일행들은 시골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네. 시골에서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생과 굉장히 치욕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그 난이 진압이 되고 파리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왕이 되기는 했으나 일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귀족은 믿을 수 없어. 언제 나를 배신하고 나의 목숨을 위협할지 몰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강력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일평생의 트라우마처럼 지배를 해서 정치의 방향성을 결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 그 회고록을 보면 루이 14세가 어떤 내용의 그 글을 썼냐면 보통의 왕들 중에는 칭후만 왕일 뿐 일은 귀족에게 맡기고 게으른 왕이 많은데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드러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강력한 왕이 되기 위해서 취했던 몇 가지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발레였고요. 이 발레는 또한 그 베르사유 궁전에 귀족들을 불러들여서 여응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사로잡는 방식으로도 이용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본 내용 중에 뭐가 재밌었냐면 에티켓 문화를 활용을 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귀족들을 쥐락펴락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왕은 평상시에 식사를 누구랑 같이 하지 않는데요. 혼자 하는데 그냥 조용한 곳에서 시중을 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삥 둘러서 보는 가운데에서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식사를 했다는 진짜요? 거예요. 네. 그런데 지정을 해준대요. 누구는 서서 보고 어머. 누구는 앉아서 보고 다 귀족들인데도 계급을 나눠버리네. 네, 앉아서 보는 것도 좋은 의자, 덜 좋은 의자, 안 좋은 의자 이렇게. 네. 그럼 처음에는 귀족들이 비웃고 저 뭐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도 더 좋은 의자에 그치. 앉고 싶잖아요. 네. 그럼 심리가 생기잖아요. 인간의 심리죠. 그러면
루이 14세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들끼리 시기를 하면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천재였네. 천재였던 좋은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이게 책사를 따로 두었는지 자신의 아이디어였는지. 에이, 다 돕겠죠. 근데 워낙 고생을 했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였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하는데 그래서 다 자기네끼리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지정해주는 거는 왕이기 때문에 알아서 충성을 하고 그리고 해마다 40벌의 옷을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 옷은 루이 14세가 지정해준 40명의 귀족만 입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연말에 발표를 한대요. 와, 진짜 영리한 사람이다. 프로듀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1년 동안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올해는 왕의 눈에 들어서 내년엔 입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몸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을 지배하는 의지도 그렇지. 그렇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책략을. 귀족들을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강력한 왕이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그런 수단으로 했던 것이 건축인데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영화에서도 등장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귀족들이- 늪지에다가 맞아요. 네. 궁전을 만들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저거 막 돈 쓰고 하는 거 미쳤다고 옆에서 막. 그 귀족들이 처음에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살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으면 관직도 안 주고 연금도 안 주는데 시골에 가서 살기 싫잖아요. 파리에서 살고 싶은데 루이 14세는 파리에 대한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르사유 궁전에 방이 450개가 있었고 분수만 200개였다고 하거든요. 여의도의 3배 면적이라고 해요. 엄청나다. 그렇기 진짜. 때문에 그 많은 귀족들을 안 보이는 데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데 놓고 아까 그런 식으로 길들이 있는데 그 귀족들이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있을 때 뭐 그런 발레 공연도 보여주고 아까 그런 식으로 에티켓 문화 같은 걸 활용해서 완전히 자기의 왕권을 강화한 그런 굉장히 영리한 좀 특별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싫어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장님이 양평에다가 450개씩 펴놓고 야 같이 살자. 네. 근데 싫죠. 가서 살면 또 물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사장님이 능력이 돼서 이렇게 심리전을 잘 하시면 그렇지. 나도 모르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지 그 생활에. 아 근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영화의 초반부에는 굉장히 어린 소년의 그 루이 14세의 모습이 네. 등장하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권력을 되찾겠다라고 마음먹고 나서 무대를 올렸을 때에는 굉장히 강인하고 절도 있는 동작, 음악도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올리고 난 후에 어머니에게 이제는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춤과 음악을 통해서 루이 14세는 자신의 욕망이나 분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고독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음악과 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영화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루이 14세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봄직한 장면들도 많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춤하고 음악 통해서 자기 어떤 분노나 욕구나 다 표출하고 했고 또 자기가 전달하고 싶었던 정치적인 메시지들도 너무 잘 전달했기 때문에 이 활용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까 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런 예술을 통해서 자기를 좀 신성화하고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사람 자체가 예술가가 아니었으면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네. 저는 엄청 멋진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단이지만 이 예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가 직접 발레를 못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아무리 예술을 사랑해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없었으면 또 그렇게까지 또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저는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놀라운 거는 이게 사실 뭐 미술이면 미술이나 뭐 음악이면 음악 이게 아니라 정말 다재다능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 디자인, 옷에 대한 패션에도 굉장히 자부심이 되게 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뭐 건축이나 음악, 발레까지 자기가 사실 직접 할 정도면 얘기 끝난 거죠. 하이힐을 처음으로 신은 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루이 저는 14세가? 몰랐는데 그 브랜드 루이 까토즈가 루이 14세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까토지가 14.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화 속 장면들을 되새겨 보면 어린 루이가 이 릴리하고 처음 만나는 건 아니죠.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릴리가 작곡을 하고 있어요. 작곡을 하고 있는데 루이 14세가 도착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왕이 왔는데 맞아. 하던 일을 멈추고 왕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릴리가 기다려달라고. 왕은 이해하실 거야. 왕은 이해할 거라고. 난 지금 작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머릿속에서 발상이 떠올랐어. 발상이 떠올랐다. 이것들을 놓치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다려달라고. 근데 왕이 호쾌하게 기다려줘요. 그렇죠. 저런 남자 처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술을 사랑하고 이해했는가가 맞아요. 처음부터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루이 14세의 권력과 함께 승승장구하던 릴리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릴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세령님? 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궁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레 그 공연에 음악을 거의 도맡아서 한 그런 작곡가이고요. 음악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여기서는 좀 어떻게 보면 비호감의 모습도 많이 맞아요. 보이지만 음악사에서는 굉장히 그 대가의 작곡가에 속하는 그런 작곡가인데 이탈리아인이었죠. 이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루이 14세의 사촌 여동생의 이탈리아 선생님으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공주잖아, 사촌도. 근데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그 공주가 데리고 있던 작곡가한테 음악을 배워서 나중에 두각을 드러내서 이제 예술가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개명해서 장 맞아요. 바티스트 릴리라고 이름도 네. 개명해서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다고 조반니 바티스타 릴리라고 누가 봐도 이탈리아니. 그쵸? 그랬는데 프랑스인이 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권력에 편승해서 뭔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사람인 맞아. 것 같아. 영화에선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얘기 대사로 봐서는 굉장히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에 무시를 많이 받고 살았던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형편의 어려운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그래서 사실 그런 지위까지 얻기는 어려웠는데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마 그 말씀하신 게 그 아까 10년 정도 도피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5년 정도. 5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그 생각도 조금 해봐요. 궁중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 이게 운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 좀 운이 좀 어느 정도 따라주는 사람이었다. 들어갈 때는 운도 작용했겠지만 네. 일단 재능이 워낙 맞아. 뛰어난 뛰어난 사람이었고. 천재적인 그런 작곡가이기도 했고 네. 보니까 물론 영화에서의 묘사지만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이라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욕심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왕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너무 자신의 그 이기심과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노력은 많이 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릴리라는 인물이 좀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을 사랑한 것 같아. 그런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 몰리에르한테 나는 우정보다는 친구보다는 사랑을 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네. 저는 순간 사랑 누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왕이었던 것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왕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깊었고 그런 사랑 때문에 자기는 여자를 선택한 것도 아내를 선택한 것도 왕이 그냥 점찍어준 여자 다른 감정도 없었어. 내가 볼 땐 이 사람 그리고 남자들하고도 잠자리를 계속 그쵸, 했잖아요. 남색을 그쵸, 양성애자였죠. 양성애자였을까요? 네, 양성애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왕을 사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왕이 점찍어준 여자 사실 자기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와이프와의 사이에서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던데 10명이나. 다복하시네요. 영화 속에서 그렇게 그려진 건가?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왕에 대한 감정은 좀 저는 다르게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사랑일까 무정일까 혹은 동화줄로 다인 것 같아요. 그쵸. 다 셋 다죠, 뭐. 이게 약간, 저는 이 캐릭터가, 룰리 캐릭터가 너무 사실 가장 불쌍한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게, 네.
이 뭐 하나가 없으면 이 루이 14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끝이잖아요. 다 끝이잖아요. 그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음 앞에서도 얘를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고 자기 의사가 아닌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동원해서 다 바쳐야 되는 거고 네. 가장 절실하고 가장 불쌍한 캐릭터였고 사실 좀 느꼈던 거는 물론 실제로는 안 그랬겠지만 영화 속에서 비춰진 릴리의 모습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작곡을 하고 음악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안 행복해 보이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이 루이 14세를 위해서 그냥 뭐 그 시대의 문화가 사실 후원하고 후원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저렇게 자신을 위한 음악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너무 확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 행복해 보인다. 제가 릴리 곡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까지도 들어요. 네. 그런데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때는 릴리가 별로 보이지 않고 네. 이제 루이 14세만 보였고 네. 음악과 발레만 보였는데 이번에는 릴리도 보이고 몰리에르도 보였는데 그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만 가득하지 어떤 그 예술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몰리에르도 찾아보고 릴리도 찾아보고 했을 때 릴리의 초상화를 봤어요. 네. 저는 영화 속의 모습과 좀 다르기를 기대를 하고 봤는데 비슷하거나 좀 제 느낌에 더 능가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아까 그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책 얘기 O&E 단편선에서 그 초상화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두 분 보시면 제 이 설명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한 2개인가 3개 정도 초상화를 봤는데 느낌이 같아요. 같고 그 초상화 작가가 화가가 정말 잘 묘사를 캐릭터를 한 건가?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모습이 좀 강렬하게 보였고 몰리에르를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요즘에도 얼마 전에도 그 희곡이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이 됐어요. 꾸준히 되고 있는데 몰리에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장 바티스트 릴리잖아요. 네. 몰리에르의 본명이 장 바티스트 포클랭이에요. 그러니까 그 퍼스트 네임하고 미들 네임이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몰리에르는 그럼 제가 이렇게 그 검색창에 그 몰리에르의 본명으로 쳐도 많이 안 나오고 거기에 일명 몰리에르라는 게 꼭 붙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겹치니까 몰리에르가 그럼 이름을 양보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구나.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네, 라이벌이자 동반자이자 원수이자 친구이자 이런데 그쵸. 그 이름이 같다는 게 재밌었고 몰리에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있냐면 그 발표했던 희곡들이 그러니까 릴리는 오로지 왕만 바라봤잖아요. 네, 맞아요. 왕을 위한 예술만 했는데 몰리에르는 그렇지 않고 사회 비판적인 백성들 민중들을 위한 그런 거 뭐 사회 비판적인 거 부르주아를 비판한 것도 있지만 신랄하게 가부장적인 풍자하고. 권위에 대항하는 여성들을 뭐 좀 좋게 그린다거나 하층민의 활약을 그린다거나 그러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중의 친구로 자신을 자처했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릴리와는 방향성이 많이 다른 완전 다르네요. 네, 다른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아니 계속 부딪히지 그러니까요. 않았나요? 영화 속에서도 두 사람이? 네, 그런 게 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릴리는 보면 좀 순수하게 뭔가 왕을 위한 약간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자꾸 몰리에르는 뭔가 풍자하고 싶어 하고. 맞아. 신윤복 같아. 그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극작가와 음악가가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몰리에르의 힘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몰리에르 말을 따라서 하니까 이게 인기를 계속 얻잖아요. 그러니까 릴리는 좀 따라가는 거야. 근데 몰리에르 캐스팅을 너무 좋은 사람을 해갖고. 그래? 약간 이게 경쟁적인 구도로 안 나오고. 뭔가 되게 좋은 친구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몰리에르가? 우정을 계속 쌓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정도 배우가. 분명히 있었지. 존재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극과 음악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어서 사실 처음에 너무 이 관계가 이상적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단독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
누군가가 글을 멋있는 쓰고 관계였거든. 음악을 만들고 근데 이런 저는 것들. 그게 이상적인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럴 수 관계, 있지. 어쩔 수 없는 동반자, 라이벌인데 음. 어쩔 수 없이 동반자로 지나다 보니까 친구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라이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릴리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려지기도 영화 하지만 속에서는. 영화 속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은 몰리에르가 좀 더 인간적이야.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우정을 더 중요하게 더 생각하는 인간적이라고. 느낌?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이시네요. 인간의 선은 넘지 않는. 네. 근데 릴리는 왕에 대한 사랑 말고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사랑 플러스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명예라던가 지위라던가 그리고 부와 권력을 좀 쥐고 싶어 하는 욕심, 광기 같은 광기 거. 맞아요. 같은. 집착이죠, 집착. 그쵸. 이런 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루이 14세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네, 맞아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열이 안 내리고. 열이 안 맞아요. 내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곧 죽겠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릴리가 문 앞에서 밤새 연주를 해요. 왕을 위해서. 그래서 왕이 그 연주 소리에서 힘을 얻고 깨어나. 저도 그걸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아놨는데 네. 아니 그걸 보면서 황당했던 게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겠지만 저게 그 생물학적인 그런 질병을 이긴다고? 이 이성적인 사람. 아니 그 정도의 의지력 갖고 지금 왕 생활했던 거야? 이 이성적인. 근데 좀 과장은 있었지만 네. 그 음악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이 음악 치료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음악 치료 거기 문헌에 보면 수술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수술을 할 때 요즘 현대에도 음악을 틀어놓고 마취제를 없이 할 때가 있어요. 마취제를 쓰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인 거예요. 저는 말씀 듣고 나니까 되게 그 음악이 되게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영화는 영화라서 굉장히 극적으로 그려진 모습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는 사람은 어떤 거 난 너무 궁금한 거야 그게. 이게 뭐 광기나 집착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지 않을까요? 내면의 그쵸. 깊숙한 곳에 어떤 이 섬세한 감수성. 그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음악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막 예전에 봤던 그런 볼프강 아마데우스처럼 아마데우스. 이 릴리도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생전에는 그냥 왕의 아첨을 잘했던 그냥 그런 네. 음악가로만 알려져 있지 네. 이 사람의 음악이 알려진 것도 거의 이 사람이 사후에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한 음악가로. 많은 음악가들이 그렇죠. 그 화가들도 그렇고. 죽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명장이냐 아니냐가. 본인은 영광을 판별이 누리지 되는. 못한 경우도 많아요. 네, 오히려 당대에는 몰리에르가 더 유명하지 않았나요? 몰리에르도 당대의 대가의 그렇죠. 반열에 들었던 그런 네, 루이 작가라고 14세의 총애를 받고 네, 이 영화 속에서도 몰리에르가 올린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대중들에게 뿐만 아니라 귀족들에게도. 맞아요. 그래서 몰리에르하고 릴리가 어떤 장르를 탄생시키냐면 코미디 발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늘 진지한 음악만을 했던 릴리가 뭔가 이 사회 풍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가장 큰 갈등이 나중에 성직자를 풍자하는 그런 무대를 만드는데 거기선 릴리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몰리에르의 항변은 왕이 자기한테 요청을 한 거였다고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에 계속 뭔가 좀 밀려나고 그런 상황들에서 좀 자기가 다시 제대로 된 왕권을 가져오고 싶어서 성직자를 풍자하는 그런 무대를 몰리에르를 통해서 올렸는데 난리가 난 거지. 그치. 다 막 비판하고 웅성웅성 난리가 나가지고 어머니마저도 어떻게 뭐 하는 그런 거냐. 공연을 보고 박장대소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 뒤에는 점점 더 본인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무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했던 거는 루이 14세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결국은 릴리도 그렇고 몰리에르도 그렇고 그냥 이 루이 14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을까? 그쵸. 약간 그냥 하청받아서 그냥 만들어내준 약간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던 거야. 그렇죠.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루이스 14
14세가 자기를 뭔가 신성화하려고 공연을 자기가 직접 뛰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공연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턴을 하다가 넘어져요. 그치. 근데 그 후로도 근데 그때 혹시 그 장면을 보셨나요? 넘어졌을 때 앉아있던 귀족들이 다 겉봐 신성은 지상이 없는 거야. 그래. 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얘기했어. 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루이 14세가 발레곡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럼 당연히 릴리도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뭔가 다른 재미를 찾게 되면서 몰리에르가 좀 부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또 그걸 재밌게 잘 만드는 사람이라서 자기의 입지가 줄어들고 난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릴리 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의 권력을 지탱할 수 있는 수단은 루이 14세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왕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항상 옆에 있어서 뭔가 나의 기반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내가 아닌 거에도 웃어주고 그쵸, 뭔가 나한테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럼 당연히 나의 권력을 다 뺏기는데 사방이 다 적으로 보였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1670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루이 14세가 발레는 멈췄다고 해요. 네. 그 이유를 이제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턴하다 뭐 실수를 하고 이런 걸로 이제 그리는데 네. 그때 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살쪄서 살이 많이 쪄서 살이 많이 배가 쪘다고 많이 하더라고. 나왔더라고. 네, 살이 맞아. 많이 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왕권을 확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레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전 두 가지 다 원인.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뭐 영화에서 그린 것도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오래 해왔으니까 흥미도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서 릴리는 아무래도 입지가 줄어들면서 그 발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간접적으로 이 사상이라든지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잖아요. 그런데 연극은 극작가의 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더 직접적이니까 네. 왕이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거기에 따라서 릴리가 추조해야 하는 모습이 굉장히 광기 있게 그려졌는데 이해는 되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다 흥할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때가 있죠. 등산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그렇지. 나이가 들면서 약간 한두 걸음 물러서서 후진도 양성을 하고 여유 있게 삶도 좀 즐기면 되는데 릴리는 그 전성기 때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몰리에르한테 저는 그건 진짜 나쁜 네. 짓으로 여기서 좀 심하게 그리는데 실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릴리가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이제 초조하니까 오페라 공연의 독점권을 왕에게 가서 얻어내죠. 그것도 되게 잘 구슬려가지고 말도 참 잘해. 말 참 잘해.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을 찬양하는 당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무대에 올릴 테니 오페라 공연의 독점권 나에게 달라. 그러고 나서 몰리를 찾아가서 이제 너의 시대는 갔다. 나가라. 이제 공연은 나만 할 수 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그렇게 몇십 년을 같이 공연을 해왔으면서도 모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동안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음악을 당신 때문에 만들었어야 했다. 그때 했던 표현이 내가 그리고 내 음악이 당신의 하인이 되는 게 싫었다고 하는데 하인이 되는 게 싫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하인이 되는 게 싫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음악이 하인이 되는 게 싫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은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조금 내 음악이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내 음악이 당신의 하인이 되는 거 누군가의 하인이 되는 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슬픈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몰리에르가 그래도 자기 공연을 하잖아요. 자기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왕이 오길 기다리는 거야. 왕이 자기 공연에 오기를 기다리는데 결국 왕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공연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거든요. 나는 이 마지막 몰리에르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몰리에르의 모습이 너무 진짜
좀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릴리의 눈에 그래도 인간이라고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는 몰리에르보다 오히려 릴리를 좀 유심히 그 장면에서 봤는데 왜 그 사람인들 그 오랜 동지가 눈앞에서 나 때문에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데 그거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병세가 더 악화됐을 거고. 근데 그걸 바라보는 그 릴리의 눈에 그러나 고집스러운 그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아, 저건 예술도 사랑도 아니고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우정이 없었을까? 저는 굉장히 큰 우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어느 순간 왕의 루이 14세의 애정이 멀어진 순간 릴리는 제가 볼 때 이미 죽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죽어서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맞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몰리에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릴리가 왕을 위한 오페라를 오페라 공연을 여는 거예요. 온통 찬양 일색이야. 왕에 대한 찬양 일색의 음악을 막 연주하고 오페라 공연을 올리는데 근데 왕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아요. 감동하지 않는. 그치. 그래서 이 장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냥 재미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냥 쭉 해왔던 거고 쭉 했던 거고 이미 더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정말 다양한 걸 많이 봤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내가 쟤한테 독점권을 줘갖고 쟤는 이제 새로운 걸 올렸는데 이미 식상해. 봤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쯤 되면은 내가 왕권 확립을 위해서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미 왕권이 확립이 됐어. 저게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제가 볼 때 그냥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재미가 없었어. 되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네, 저도 동감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어린 왕이었을 때는 강력한 왕이 되는 걸 굉장히 갈망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런 걸 보면 좋죠. 자기가 희망하는 거고 꿈꾸는 건데 이미 강력한 왕이 됐고 그리고 루이 14세는 굉장히 전쟁을 외부와 많이 했대요. 예. 많이 해서 나중에 재정적인 상황이 맞아요. 안 좋아진 큰 이유가 됐는데 이미 강력한 왕이 됐고 왕권 확립 다 됐고 밖에서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만큼 감동적이지 않은데 릴리가 하도 와서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시켜는 줬으나 그냥 그리고 일단 그래도 재밌으면 좋겠죠. 맞아.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미 나이 들어서 예전 같은 감수성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그래프 같이 보이는 거예요. 릴리와 그 왕의 관계가. 그러니까 릴리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높아졌다. 진짜 내리막으로 많이 치닫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게 사건의 순서가 영화에서 뭐 그대로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공교롭게도 이제 그렇게 그 다음 작품부터 왕이 안 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작품부터. 이미 이제 떠난 거죠, 마음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으면 사람이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타까운 아니었을 것 게 같은데. 몰리에르와 아주 똑같은 최후를 맞잖아요. 맞아요. 평생을 왕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릴리가 공연을 올리는데 왕이 오지 않습니다. 왕이 오지 않은 빈자리를 보면서 연주를 하다가 지팡이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발을 살려면 발을 잘라야 된다라고 했더니 왕하고 춤을 출 수 없다. 근데 이미 그거는 망상이 아니었어요. 맞아, 망상이에요. 어차피 그 나이에 왕하고 발레를 추진 않았을 텐데 거의 이제 미친 것이 아닐까. 거의 광기에 이제 맞아요. 도달한 거죠. 그래서 다리를 자르지 않아서 죽습니다.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죠. 네, 죽어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최후가 몰리에르의 최후하고 다르지 않아서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몰리에르와 자기도 똑같은 죽음을 맞는다는 이 아이러니. 당연하게 저는 그 죽음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몰리에르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그렇게 될 그렇죠. 거라고. 사실 뭐 그때 자기 전성기라서 죽음을 예상하진 않았겠지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기대서 한 사람의 권력에 기대서 사실 살아왔던 기생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여주는 삶은 그 말로는 너무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이런 물리적인 죽음 말고도 이미 왕의 사랑을 잃은 순간 릴리는 죽은 거예요. 그냥 광기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뻔하지 않았을까요?
그 죽음을 안타까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래도 마지막 장면에서 왕이 음. 상복을 입고 그쵸. 찾아가는 장면 아니었나요? 아니요. 찾아가진 않고. 왜 음악이 안 들리지 오늘은? 그러고서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검정 옷을 입었지만 우리한테 그런 설명은 안 해줬고. 네, 저는 죽음을 기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워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은유를 한 거죠.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왕도 평생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동반자로 옆에 있었는데 음악이 있었었는데 그게 아닌 걸 또 알면 또 외로움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또 예술가기 때문에. 왕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25세였는데 77세까지 살았어요. 맞아요. 장수했습니다. 장수했는데 네. 대신 온갖 질병에 시달렸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그걸 보면서 왕은 한 평생을 어떻게 자신이 되돌아보고 느꼈을까. 그게 릴리만 그리워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되돌아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루이 14세 다음에 15세가 아들이 아니고요.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래요. 아들과 손자가 다 죽어서 먼저. 그런데 서자하고 공주들은 있었는데 그 원칙이 승계를 할 수가 없어서 증손자가 됐는데 증손자한테 남긴 유언이 나처럼 전쟁과 건축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자기도 강력한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무리를 해서 건축물을 짓고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이 루이 15세가 돼서야 완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너무 무리한 그런 면도 있어서 많이 타격을 입기도 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는 내가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과연 다 옳은 것인가에 대한 회한도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분명히 릴리에 대한 그 상념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어떤 면에서는? 올해 그렇게 그 발레리노와 음악가의 관계이기도 네. 하잖아요. 오랜 네. 동반자로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는 비슷한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왕을 선택했어.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에도 왕에게 달려가서 연주를 했고. 근데 그게 저는 과연 사랑일까? 그러니까 왕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맞아요. 아닌가요? 나의 그런 생존의 것 어떤 같아요. 그냥 네. 바탕이 깔려 있는 거야. 루이 14세는. 왜냐면 왕이 그 열이 안 내려서 죽으려고 할 때 이제 밤새워 연주하기 전에 아주 다급하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죽으면 나는 다 끝나. 근데 너무 그때 저는 냉정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이 있다기보다 집착이고 열정은 있으되 결국 사랑했던 거는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영화 속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씩 꼽자면 어떤 장면들이 좀 떠올라요? 저는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던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밤새 공연을 했던 연주를 했던 그 릴레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 또 비슷한 장면인데 그 아까 황후가 아니엘 씨라고 말씀하셔갖고 어떤 여성분하고 잠자리를 가시잖아요. 네네네네. 그쵸? 막사 같은 데서. 그런데 나 너무 웃겼던 게 거기서 잠자리를 가져서 그 여자를 굉장히 넌 여신이야 그러면서 막 되게 고개처럼 막 들어오려고 막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뒤로 가갖고서 또 연주를 막 하잖아요. 릴리가. 아니 그래서 나는 사랑이라고 느낀 게 릴리가 질투하잖아요. 질투하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뒤돌아서서 어디 가가지고 막 무슨 행패 같은 막 거 부시고 부리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나는 좀 사랑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게. 근데 사랑 아닐까요? 비틀린 그 사랑. 시절에 소문에는 두 사람이 동성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있긴 했대요. 네. 워낙 맞아요. 가까우니까 났던 소문인 것 그래서 같아요. 저도 사실 찾아보니까 그 남색을 즐겨서 어떤 후작에 시종하고 잠자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략이었잖아. 그런 남색이 그 루이 14세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불편해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싸웠던 일화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영화에서 등장을 하는데 혼내잖아요. 혼냈어.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 그대로라면 루이 14세는 아니었나 보다. 그 동성애자는 아니었나 보다. 아무도 모르죠. 나는 해도 너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네. 잠자리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도 예술로 만들어주는 거지. 릴리가. 이런 게 영화 안에서의 그냥 극적인 장치겠죠? 실제로
아니겠지? 우리나라도 왕실에서는 왕들이 이게 잠자리를 할 때 날도 정하고 이게 그냥 국가의 일인 거 국가의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국정인 거예요. 이 잠자리도 들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인제 벗기십시오, 그러니까 넣으십시오 하는 게 다 아니라 했다고.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왕의 잠자리에서 연주를 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연출이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디오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대상들을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자기는 신이고 네. 이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보질 않은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도 신기하면서 순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음. 했어요. 그럼 세령님의 최애 장면은 어떤 네. 장면이에요? 저는 그 어린 소년 왕이 네. 처음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무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무대 뒤에서 혼자 독백을 해요. 권력, 즐거움, 빛. 그러니까 광명이라고 루미에르를 이제 광명이라고 했는데 빛. 이 세 가지가 어린 루이 14세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자 꿈이자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이 손 동작과 더불어 다리 동작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름답다는 그 이상의 그 무엇을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 공연하는 장면들이 다 멋있어요. 맞아.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 루이 14세가 박장대소 했던 그 몰레르 작품 있잖아요. 그거 보고 싶어요. 진짜 막 깨르르 웃던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 맞아요. 그리고 루이 14세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좀 알고 보면 맞아. 더 재밌을 영화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떠셨습니까? 저희 또 2주 동안 언니들의 복싱 살롱과 함께 하셨는데 처음에 조 감독님이 그렇게 제의를 하셔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런 걸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연출 능력도 분명히 연출 능력과 또 편집 능력이 뛰어나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나오게 됐는데 중간중간에 긴장도 됐지만 또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셜록님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차분한 셜록님을 오랜만에 또 예술을 대하는 마음이 좀 다르거든요. 또 세령님의 이런 차분한 톤과 함께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좀 저도 되게 차분해지는 차분해졌어요. 지금 그런가요?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 되게 차분한 분이거든요. 저희 많이 차분하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 이런 좀 새로운 면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저는 오늘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공부할 거리를 많이 가져가. 좀 찾아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졌어. 그래? 뭐가 가장 궁금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정의 역사? 저 이런 거 좀 찾아보려고요. 저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뭐 보거나 TV로 보는 거 말고 좀 본격적으로 프랑스 역사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공부할 거리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7월에는 5째 주까지 있지 않습니까? 길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앵콜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프린님과 윤미님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7월 5째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 특집 한다는데 맞나요? 네, 남양 특집 게라웃으로 게라웃.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